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주제가 이제 돈 걱정 없는 미래를 만들자인데요. 네. 이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도대체 우리가 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나는 3천만 원만 일 안 하고 벌어서 쓸 수 있다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사실 은퇴 이후에는 그 돈이면은 두 사람이 살만합니다. 연간.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근데 이 3천만 원을 다시 거꾸로 환산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3천만 원이라는 쓸 돈의 2배 정도가 돼야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런 수입을 통해서 12% 성장하는 수입으로 6천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려면 6천만 원, 12%로 6천만 원이 나오려면 원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5억입니다. 5억에 12%가 6천만 원이죠. 그러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2% 세금도 내고, 이거는 이제 번 돈에 대한 것만 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상쇄할 수 있고, 또 10년마다 대략 요새는 좀 작은 것들도 있지만 대략 크게 10년마다 찾아오는 이런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 무엇보다 원금이 계속 불어납니다. 자, 5억 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생각이 조금 바뀌셨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보십시오. 내가 1년에 거의 1억씩 뺐었는데 1년에 1억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원금이. 네.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모두의 존리 대표님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 정도를 계속 얻을 수 있다고 보면 애들 미래에도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거의 똑같아집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부동산보다는 이런 ETF 추종하는 미국 초우량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게 좋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분 한 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굳이 부동산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금융자산을 우선 소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지금 나이가 얼마큼 됐느냐도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를 다 병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부동산도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 선진국 따라가는 그런 부동산 상승 흐름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좋은 게 뭐냐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대부분은 보면은 이제 담보대출이 소진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유가 있는 분은 그런 여유 자금을 대출을 더 받아서 그동안 내가 맡긴 돈을 아주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고 가져갔던 은행에 이제 복수를 해주는 거죠. 네. 그걸 대출을 받아서 2%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0%가 남습니다. 이런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돈이 좀 적은 청년들이라고 하면 저는 덜 쓰고 빨리 내 종잣돈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으는 방법은 은행이 아니고 적금이 아니고 연금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인덱스 펀드를 매달 월급날 하나씩, 둘씩, 셋씩, 5개씩 이렇게 사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위험도 또 한 번 더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위험이 다시 분산되면서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잣돈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불려나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부동산에 집을 하나 살지는 이제 그 상황의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표를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5억 원이라는 돈이 계속 그렇게 불어나는 거를 보면은 부동산에 놓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 저거는 현금 흐름이 계속 창출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환금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과연 이걸 뺄 수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은 올라갈 때는 빼기가 좋아요. 근데 빠질 때는 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사람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지금 S&P 500 종목으로 구성된 이런 ETF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쓰신 2040 디바이디드에도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그 혁명 기업,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로 구성된 어떤 ETF 이런 것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많이 있고요. 좀 극단적인 예로 들어드리면 반려동물들과 관련된 종목들로만 모아놓은 ETF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거는 이제 배당주 중심으로 된 ETF도 있고,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개별 종목을 한번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엄청 비싸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페이스북은 아는데 나 잘 모르죠.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ETF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ETF 중에 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P 500 종목 전체로 구성된 SPY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면 안정적으로 S&P 500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인공지능이 잘 도와주면서 투자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나는 S&P 500 종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조금 혁신에 좀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 제가 저 그림에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 QQQ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나스닥 100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위험도 조금 커지고 수익률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주만으로 구성된 MS, 애플, 시스코, 그 다음에 인텔 같은 이런 회사들로 만들어진 XLK라는 ETF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파이자, 머크 같은 이런 회사들이 묶여져 있는 XLV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조금 더 나는 이 중에서 XLV보다 좀 더 혁신적인 기업들, 특히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것들에 집중된 기업을 원하신다면 ARKG 이런 ETF도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한번 지금 그래프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하루치 이틀치가 아니고 거의 10년치 이렇습니다. 그래프가 보시면은 이제 꿀럭꿀럭 할 때가 있죠. 근데 네. 동시에 다 그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또 최근에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 전으로 돌아가면 2015년, 16년에 중국의 주식 폭락 사태, 이런 것들이 이런 주식에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그냥 우상향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누가 네. 빨리 올라가느냐 하는 게임 하듯이. 여러분은 저 구간을 일부를 사는 게 곧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저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이 제일 쌀 때예요. 좀 더 뭔가 더 좀 낮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런 어떤 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됩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한번 그런 거 시도해 보셔도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 날마다 적립식으로. 예, 잠자는 시간 한 3분의 1만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사는 재미도 있고 아주 괜찮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저는 그 S&P 500을 가지고 있는데 S&P 500이 한참 전에 원금을 넘어섰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 사서 모아왔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게 달러로 볼 때는 돈이 많이 번 것 같진 않았는데,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많이 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환율이 또 같이 작용이 됩니다. 제가 평균 매수가를 보니까 거의 1110원이에요. 근데 오늘 환율 보면 122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벌써 10%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이제 QQQ,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나스닥 기술주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예. S&P 500 전체 종목보다 이 S&P 500 그 상위 100 종목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더 성장률이 높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높죠. 이제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종목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위험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줄어서 극단적으로 한 종목이 되면 개별 종목 투자가 되겠죠. 그 회사가 실적이 확 나빠지면 같이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는 또 이 사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첫 번째로 보면은 승자 독식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잘 나가는 1등 회사들이 덜 떨어지고 더 빨리 회복하는 이런 게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좌측에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의 SPY가 이제
좌측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QQQ인데 보시면은 아직 SPY는 회복되려면 좀 남았죠, 구간이. 네, 저것도 한 338달러 정도가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금 QQQ는 거의 96%를 회복한 상태니까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회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안에 들어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또 엄청나게 또 새롭게 조망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덩치가 크다고 해서 위험이 무조건 잘 분산되느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머릿속에는 꼭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넣고 있지 않으면 개별 종목에 올인하게 되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개별 종목은 하셔도 되지만 그건 좀 위험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이후 네. 뭔가 더 앞으로 그 미래에 더 크게 성장할 만한 그런 산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산업으로 구성된 ETF는 뭐가 있을까요? 제 책 읽어보시면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산업군은 3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3개 첫 번째가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하고 헬스케어를 묶었는데 바이오 헬스케어가 왜 중요하냐면 바이오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로 기여하게 될 거고요. 네. 헬스케어는 늘어난 수명만큼 내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저는 첫 번째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알파고로도 놀랬지만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들이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 인공지능이 지금 기술 발전에도 같이 개입이 다 되고 있고 공장을 돌리는 머리가 되고 있고 자동차에 자율주행하는 그런 또 중앙 처리 시스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은 발전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비롯한 이런 컴퓨팅 분야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구글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를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발표를 해서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이든 아니든 거의 근접한 기술에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100만 배 뛰어난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하고 결합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깨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를 제가 가장 높게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분야는 역시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제가 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 산업에는 제약사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 그 다음에 바이오 장비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한번 들여다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 우리가 앓고 있는 암이라는 질병이 한 70% 정복된 걸로 지금 이쪽에 가장 유명한 이벨루에이트 파마라는 이제 컨설팅 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030년 정도 되면 암은 거의 완전히 정복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입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머크의 키투르다 같은 이런 면역 항암제가 계속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MBS의 옵디보 같은 이런 약품들이 거의 대부분 암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공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뇌를 제외한 실험용 장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만듭니다. 심장, 신장, 피부, 뼈 다 만듭니다. 이게 203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를 거고 그때가 되면 FDA를 비롯한 각국에서 장기 이식을 승인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산업은 엄청나게 날개를 달게 되겠죠. 인공지능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여러분들 주변으로도 급격하게 파고들고 있고요. 컴퓨팅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지금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산업들 또 개인의 개별화에 맞춰진 스몰 데이터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 그 정부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한번 보면, 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체제를 한번 보시면 의사결정하고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미 싹 다 준비해가지고 쫙 다 나가죠. 이게 정말 이 컴퓨팅 분야는 이게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앞으로는 개인도 이 체계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 산업체가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